퇴직 교수의 몰락. 베트남 투자에 실패해 전 재산을 잃은 퇴직 교수의 비극. 김 교수는 대학 강단에서 35년을 채운 뒤 드디어 명예롭게 퇴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은퇴식은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이었죠. 제자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교수님은 저희 인생의 길잡이셨습니다라 했고, 동료 교수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 본인 역시 마음 한구석이 벅찼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퇴직금, 아파트 전세 보증금, 그리고 강연으로 모은 여윳돈까지 장부를 펼쳐보니 자산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남은 인생은 편안히 살면 돼. 투자라는 단어의 유혹. 하지만 은퇴의 달콤한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김 교수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특히나 퇴임식에 찾아온 후배 교수 한 명이 건넨 말은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베트남이 미래라니까요. 한국은 이미 늙어가지만 베트남은 젊습니다. 부동산, 리조트, 공장 뭐든 들어가면 다 돈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은퇴 이후 불안한 공허감을 채워줄 활로를 찾던 그에게 베트남 투자는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곧장 비행기를 타고 호찌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리마다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달렸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듯 들렸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그는 반짝이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호텔을 세우면 5년 뒤엔 가치가 2배, 3배가 된다는 현지 컨설턴트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때부터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내 노후의 두 번째 도약이야.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로 살아야 해. 돌아온 그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에 돈만 묻어두면 가치가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70년대야.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후회할 거야.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옳았다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 전액과 집 담보대출금까지 합쳐 거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그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환한 미래가 펼쳐졌죠. 리조트 완공, 외국인 관광객 붐, 배당 수익,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 그러나 동시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늘어갔습니다. 환율 변동, 정치 상황, 현지 법률, 그가 평생 다뤄보지 못한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나는 교수였잖아. 세상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 절대 잘못된 선택은 아니야. 김 교수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가 서명한 계약서 속 작은 조항들이 얼마나 무서운 덫이 될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현지 사업가들이 얼마나 교묘한 속셈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호찌민의 활기찬 오토바이 소리가 앞으로 그를 덮칠 거대한 몰락의 전주곡일 줄은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김 교수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베트남 경제 성장률 % 돌파 같은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증명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새로운 시대에 올라타는 거라고. 그의 눈빛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미래를 설명하던 그 시절처럼 빛났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대기업 간부, 서울 강남에 건물 몇 채를 가진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까지. 모두 베트남 이야기에 눈이 반짝였고 서로를 파트너라 불렀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앞으로 우리 손자 세대까지 먹고 살게 준비됐다는 농담까지 오갔습니다. 그곳에서 김 교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이 그의 불안을 누그러뜨렸죠. 그러나 몇 달 뒤 현지에서 날아온 보고서에 작은 이상 징후가 보였습니다. 공사 일정 지연, 정부 인허가 절차 보류. 김 교수는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컨설턴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일시적인 행정 절차 문제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뜻이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곧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지. 괜히 소심하게 의심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토지 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 투자자분들께 추가 출자를 요청드립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김 교수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넣었는데 또 돈을 내놓으라니. 하지만 투자 모임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흔한 전략이에요. 큰 프로젝트일수록 초기에 비용이 늘어나기도 하죠. 교수님, 지금 발을 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 추가 자금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김 교수는 서재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한 영어 문구들이 그의 눈을 괴롭혔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해석한 게 있다면? 혹시 내 이름만 걸린 건 아닐까? 그는 그럴 때마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논문집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연구 업적들. 나는 이 나라에서 수십 년간 존경받은 교수였다. 세상 물정에 그렇게 둔할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몇 주 뒤 모임에 참석했던 투자자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그분이 돈을 더 넣고는 해외로 떠났답니다. 누군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컨설턴트도 점점 연락이 늦어졌습니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이메일은 형식적인 답변뿐. 김 교수의 가슴은 서서히 죄어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건가? 하지만 그는 끝내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행동으로 바꾸지 못한 채 이미 늪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김 교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낯선 국제전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잡음 섞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이미 다 짜고 있어요. 곧 큰일이 납니다. 김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신원을 밝히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은 건 으스스한 정적뿐. 그의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호찌민 투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해지. 안에서 들리던 직원들의 분주한 타자 소리와 전화벨은 사라지고 건물 복도에는 묘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려던 순간 검은 셔츠 차림의 낯선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김 교수를 훑었습니다. 교수님이시죠? 투자자 모임에서 오셨다고요?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이 아니니까요. 그 말은 협박이자 경고였습니다. 사내가 사라진 뒤에도 김 교수의 심장은 한참 동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그는 서류 가방을 꺼내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온 작은 글씨. 모든 법적 분쟁은 현지 법원에서만 해결한다. 투자금은 환불 불가. 그리고 투자자 서명란에는 자신 말고도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다들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필체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투자자 모임의 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제 와서 의심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오히려 손해예요. 더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수라도 하지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사악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임조차도 누군가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창밖에서는 여전히 오토바이들이 요란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이제 활기가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김 교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내 인생을 다 던져버린 건가? 어둠 속에서 서류 위에 적힌 잉크 자국이 서서히 피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김 교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호찌민 시내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에서 현지 변호사 전 씨가 차분히 계약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전형적인 투자 사기 계약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서류에 서명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명백한 기망이었소. 사무실도 폐쇄됐고 담당자는 사라졌는데 점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지 경찰도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 사기 사건은 흔합니다. 오히려 교수님께 불리할 수도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치부되겠지요. 그 말은 곧 법은 있지만 당신을 지켜주진 않는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못한 김 교수는 곧바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창구에서 만난 영사는 정중했지만 현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민사 문제는 개인이 현지 법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영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겁니다. 그 순간 김 교수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베트남 곳곳을 전전하며 증거를 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관할이 아니다며 서류만 넘겨받았고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요구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법을 믿었다. 학자로서 문명사회의 질서를 믿었다. 그런데 이곳에선 법이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건가?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로는 그저 웃는 얼굴을 지어 보였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서랍 속 계약서를 꺼내다 덮기를 반복했습니다. 투자 사무실이 사라진 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 기일은 다가오고 한국의 집 담보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김 교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보호받을 수 없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날 밤 호텔 복도 끝에서 마주친 그림자 같은 사내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법과 외교가 외면한 이곳에서 자신은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김 교수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투자 실패, 현지에서의 외로움과 법적 무력감, 그리고 빚의 압박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공항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억누른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돌아왔네요. 그런데 우리 재산이.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교수는 고개를 떨구고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은퇴금과 집까지 왜 그렇게 무모하게 베트남에 투자한 거예요? 김 교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했어요. 가능성이 있었고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서 우리 가족이 지금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데요. 말문이 막힌 채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딸이 대학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학자금, 결혼자금 모두 위험에 처했잖아요. 큰아들은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부모님 몰래 모아둔 돈까지 포함해 가족 재정 상황이 위험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교수님이라면 세상의 논리와 위험을 잘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교수는 말없이 방 한켠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금융 상담을 받으며 빚 상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분노와 불신으로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안전한 미래가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게 위험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의 평화와 안정을 꿈꾸던 자신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퇴임 기념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웃던 얼굴,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리 어리석었을까? 지식과 경험을 믿었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력했구나.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삶의 중심은 투자나 돈이 아니라 가족과 신뢰였다는 사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 김 교수의 몰락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비극이었습니다. 돈과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했고, 그로 인해 가족은 냉혹하게 그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 담보대출 상환금이 연체됐습니다. 오늘까지 납부가 없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갑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그제야 자신의 몰락이 단순히 해외 투자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은 담보로 잡혔고 퇴직금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으며 대출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과 경험이 있잖아. 학자로서 살아온 길이 있으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다시 강연 제안을 찾아 연락을 돌렸습니다. 학문적 성취와 명망을 내세워 기업 강연, 학회 세미나, 컨설팅까지 제안서를 보내며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은퇴 교수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경제적 불안정을 눈치챘고, 강연료는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로 깎였으며 학회에서는 실적 중심으로 신인 강연자를 선호했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이메일과 전화를 보내며 재기의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세상은 그리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하면 대화는 늘 계산과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 먼저 갚아야 해. 그 다음 달에는 세금이니 아버지, 이번 달 강연료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자녀들은 학교와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가끔 통계를 들고 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추가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정말 간신히 살아남는 수준이에요. 김 교수는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가 가족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씨름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은 사라지고 외국에서의 실패가 늘 그를 따라다니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실망이 매일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교수가 아니라 한낱 실패한 투자자에 불과한 건가? 가끔은 손을 떨며 은행 명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걸 볼 때마다 심리적 압박감은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제자들과 연락하며 작은 강연을 따냈고 남은 연구 자료를 정리해 온라인 강좌를 계획했으며 경제적 재기를 위해 소액 컨설팅까지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미약했지만 최소한 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잃은 건 아니야. 천천히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김 교수의 몰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가능성을 붙드는 순간 재기의 길이 조금씩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김 교수는 남은 가능성을 찾기 위해 다시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실패한 투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일부 토지와 소규모 사업권이 아직 법적 공백 속에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무모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꼼꼼히 받아가며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감정이나 믿음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의 발걸음에는 학자 시절의 분석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지 변호사들과 상담하며 김 교수는 몇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일부 토지의 소유권 확인, 컨설턴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현지 법원의 제한적 소송 가능성. 비록 위험이 크고 회수율이 낮았지만 남은 자산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가족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김 교수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도망치듯 투자한 건 후회합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남은 자산을 회수할 방법을 찾았어요. 아내는 냉정했습니다.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적이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감정이나 과신은 배제했어요. 그는 자녀들에게도 과정을 솔직히 공유하며 책임감과 현실적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규모 토지 권리 회복. 일부 토지는 서류와 증거가 남아 있었고 이를 활용해 법적 권리를 주장.
현지 사업자와의 협상, 이미 불법적으로 소유한 일부 자산을 협상을 통해 일부 반환. 온라인 강의 컨설팅 수익 남은 재산 회복 기간 동안 생활비와 가족 지원 확보. 그는 예전 교수 시절처럼 논리적 계산과 증거 기반 판단으로 행동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일부 토지를 되찾고 소규모 수익을 확보한 김 교수는 가족에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아버지, 이번에는 계획이 확실해 보여요. 조금 안심되네요. 아내 그래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해요. 김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내가 선택한 길의 책임과 결과를 받아들이며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김 교수의 싸움은 단순한 투자 회수나 돈 벌기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신뢰, 잃어버린 자산,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모든 것을 조금씩 회복하며 현실적 계획과 책임 있는 행동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김 교수는 실패 끝에서 남은 자산 일부를 회복하며 가족과의 신뢰를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무모한 믿음 대신 계획과 현실적 판단의 중요성, 가족과의 신뢰가 돈보다 소중하다는 사실,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삶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가족과의 신뢰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삶은 다시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안정을 되찾았고 작은 강연과 수익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무엇보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으로 삶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이제 진정한 삶을 시작한다. 몰락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을 위한 출발이었습니다.